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강의하다 보면 1월달 반 만날 때가 다른 반보다는 항상 다른 기분을 갖고 들어오는 때라서 저도 긴장이 좀 되고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새해 결심을 다시 하신 입장이라서 각오들이 남다르실 텐데 어쨌든 2달 동안 같이 그 미국 상법 공부하는 기간 동안 좀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미국 상법 과목은 이제 레귤레이션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인데 수강생 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학점 취득하는 과정에서 BL 과목을 가장 먼저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최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레귤레이션 과목을 맨 마지막으로 밀어놓기 때문에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다른 과목들 정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면서 강의할 때 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보면 딱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또 고려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다 보면 이렇게 편차가 다른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전체 내용을 천천히 강의를 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해서 간략한 과목 소개와 2달 동안 공부하는 내용들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두 번째 나눠드린 걸 보면은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게 되면 BL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1월달 관련해서는 1, 2월달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적 계획들을 세우실 때 그 기간은 일단 강의는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빠진 것 때문에 강의가 3월달 초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학점을 위해서 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그날도 수업은 할 겁니다. 강의 설명을 하다 보면 내용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계획서상으로는 시험 보는 걸로만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수업을 하고 나서 시험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뒷면에 가서 출제 경향 겸해서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려 보도록 하죠. CPA 시험이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 준비하시는 과목은 회계사니까 회계학에 대한 공부를 당연히 먼저 하시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스케줄을 잡든지 간에 얘를 먼저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부분 합격 제도가 있다 보니까 2과목씩 끊어서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뭔가 하면 얘하고 뭘 같이 시험 준비할까 이걸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얘는 항상 맨 마지막이에요. BNC는. 왜냐하면 이거는 리튼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보면 앞에 있는 과목의 그 지식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맨 마지막에 시험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공부한다면 짝을 맺을 수 있는 과목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험은 학점을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험 많이 보시는 주들 경우에는 요걸 공부할 때 BL 학점이 필요해서 또는 텍스 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수강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오딧 학점이 필요하니까 회계감사 때문에 이걸 먼저 선수강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점을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강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과목들을 먼저 듣게 되시는데 요걸 하시고 나서 요 둘 중에 무슨 과목을 먼저 할 거냐 그거는 공부해 보시면 이거 BL 먼저 공부하실 거고 여기 오딧 과목 공부하시겠죠. 그러면 결정이 돼요.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는 과목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시험이라는 거는 일단 저지른 거니까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시고 나서 이 과목이 왠지 끌린다. 이거 조금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과목이나 같이 해도 된다. 오딕 과목을 이거랑 많이 묶으시는 이유는 나중에 회계학 공부하면 회계 처리 잘못했을 때 오류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한 회계 처리를 고쳐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통 회계사가 나가서 일을 많이 제시해 주다 보니까 오딕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걸 고치는 문제를 같이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 좀 편리하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BNC 과목 공부하시면 여기에서 나중에 오딕 지식하고 연결된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딕하고 BEC를 묶어서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각자 공부하실 때 자기가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긴 해야 될 텐데 어차피 학점 때문에 수강 계획이 꼬이니까 그럴 때 이 둘 중에 뭘 할 거냐 그거는 자기한테 잘 맞는 과목을 먼저 보셔서 빨리 합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을 하시는 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죠.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이미 한 과목이라도 합격을 하면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거니까 맞는 과목을 먼저 시험 준비하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드리게 됩니다. 부분 합격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공부를 전념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 시험만을 위해서 모든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하시고 시험에 올인하시는 분들은 네 과목을 빨리 다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두 과목 보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네 과목의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 과목을 빨리 한번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장이나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부분 합격 시험이니까 두 과목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보시는 걸로. 직장 우리가 너무 힘든 직장이다. 그러면 괜히 두 과목씩 묶으실 필요 없겠죠. 돈은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과목씩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과목을 목표로 하실 때는 너무 기간이 멀리 떠버리면 이미 앞에 합격한 과목이 익스파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고민하시면서 하시되 한 과목씩 시험 보시는 것도 직장인 분들한테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자기 경력 계속 쌓아 나가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첫날이니까 웃자고 하면 시험 볼 때 너무 관만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 4번 난 보겠다 결정하셨으면 괌, 하와이, LA, 뉴욕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웃자고 한 얘기니까 저를 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2번 나눠서 보실 때도 괌 한번 가시고 하와이 한번 가시고 그리고 시험 끝난 날 자기 보상도 좀 받으시고 이럴 수 있는 어떤 걸 하게 되면 조금은 여유롭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자, 어쨌든 수강 계약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잘 해보셔서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이미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이제 저랑 얘기하셔야 될 과목은 레귤레이션 과목이에요. 회계사가 회계학 공부하는 시험인데 갑자기 법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 회계사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과목이 세법이죠. 예, 세법은 회계사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디 컨설팅 할 때 회사의 대부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그래서 세금이 얼만데 이런 질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세금 문제 놓쳤다가 의사결정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 회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법률들은 일반 법률과는 다르게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 로라고 하는 상법 과목이 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이 구성되어 있게 되는데 비중을 따지면 이 정도의 비중으로 현재 시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출제 그 비중 퍼센티지를 나눈 것도 편차가 좀 크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멀티플 초이스 문제하고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문제는 지금 보면 그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잘게 쪼갠 주관식 문제들을
한 뭐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해서 빈칸을 메꾸는 문제들, 각자 계산해서 또는 규정을 찾아서 집어넣는 문제들, 그런 식의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 것과 written communication, 직접 주관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주관식 문제는 BEC만 나오는 거니까 우리 레귤레이션 과목엔 해당이 없다라고 보시고, 결국 시뮬레이션 문제는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계산할 때 세금 계산 양식의 빈칸 같은 것들, 그런 거 채우는 것들이 아주 문제 내기 좋은 주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멀티플 초이스는 다 나와요. 둘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수준에 있어서는 과거는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았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편차를 4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출제하는 언더스탠딩에 대한 수준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거를 응용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 뭐 주제들을 비교하는 결합 문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나서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주면서 난이도가 4단계로 나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레귤레이션 과목은 최상 수준에 해당하는 거는 출제가 안 되고요. 3단계 정도의 수준의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가 여기 태스크 베이스 시뮬레이션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금 나눠드린 항목에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이밸류에이션 밑에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 표현 보실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 정도 수준에서 나중에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과 언더스탠딩에 대한 개념, 그 부분이 언급되는 게 이제 주로 멀티플 초이스에서 단위를 나눠 놓은 것인데, 과거는 언더스탠딩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문제들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한 단계 더 꼬아놓은 문제들로 비중이 좀 올라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대충 설명이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나올 거냐 말 거냐. 실제 지금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나올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베커 교재를 보면 시험 문제 중에서 BL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시뮬레이션 문제들을 사례 문제들로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 제도가 바뀌고 한 1년 정도 경과가 돼가고 있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면 아직까지는 안 나왔대요. BL은. 그러니까 BL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리뷰 강의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문제를 다뤄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출제 여부를 떠나서 여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어떤 연습용 문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도 강의 시간에, 정규 강의 시간에서는 안 하고요. 리뷰할 때 그때 좀 첨가해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과목은 잘 맡았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제가 적어요. 그리고 세법은 맨날 개정돼요. 근데 상법은 잘 안 바뀌어요. 강의 준비하는 부담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매년 책을 다시 써야 되는 부담이 없다는 게 항상 감사하면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 비율을 보면 이게 70하고 30인데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의 출제 배점을 보면 이렇게 배점이 돼요. 얘가 50%, 얘가 50%.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문제가 텍스에서만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 비율이 높은 게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얘는 이걸 출제하고 있으니까 객관식 시험 출제 비중은 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좀 줄겠죠. 그리고 얘가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체감하시는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BL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 30%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속은 것 같다.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배점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실제 시험 가서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 멀티플 초이스가 많이 나온다 하되 당황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피드백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10문제도 안 나온 분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난 BL만 푼 것 같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많이 나온다. 객관식 문제에서.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겠죠. 어쨌든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나중에 시험 다 보고 나면은 텍스 실력은 어떨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 텍스가 쉬운 과목 아니에요.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지식을 갖고 세법을 들어가는 것이라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해도 티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텍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남들만큼만 한다. 그런 마음 갖고 왜 나만 안 풀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머리가 확 튀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게 한순간에 밝아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 짜릿한 경험을 하시기 전까지는 답답하시더라도 좀 버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 완벽하게 정리하는 건 어렵다는 거. 그런데 BL은요. 조금만 잘하면 확 티가 나요. 왜냐하면 이 비중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집중을 해요. 여기다 집중하고 이거를 좀 약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신 분들은 남들하고 차이가 확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BL을 먼저 확실하게 마스터해 놓으시고 그리고 텍스는 중간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갖고 시험 준비하는 게 오히려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파이낸셜 어카운팅 과목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거는 여담인데 원래 파이낸셜 어카운팅의 약자인데 뒤에 R자가 붙은 건 리포팅이거든요. 이건 미국 시험의 특징이에요. 단순하게 어카운팅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리포팅 개념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어떤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약간 우리 한국식 시험하고는 좀 다른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잠깐 다른 얘기 해드린 거고 이 과목을 준비할 때 보면 약간 비슷한 현상이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비영리회계의 출제 비중이 얘하고 좀 유사해요. 비영리회계가 한 30% 나오고요. 영리회계가 70% 나오는데 영리회계가 양이 많아요. 중급회계 공부하시고 고급회계 가면 고급회계 가서 폭발한단 말이에요. 연결을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파생상품은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토픽들이 몇 개 있는데 고급회계에서 진짜 폭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다른 과목 기본적인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간 정도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좀 기본적인 내용들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지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신 분들은 비영리 회계를 약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영리만 나와요. 비영리만.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셔서 다시 준비해 또 비행기를 또 한 번 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카운팅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하고 붙잡고 얘기를 해보면 합격의 지름길이 뭐냐? 비영리 회계 잘해야 된다. 그거 확실하게 잡아놓고 나면 웬만하면 떨어지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처럼 레귤레이션 과목을 합격하시려면 제 과목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 과목이라서 그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BL을 확실히 잡아놓으시면 그러면 웬만하면 떨어지기 힘들다. 그렇죠? 물론 텍스 안 하고 가셔서 나 왜 떨어지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텍스는 남들만큼. 제가 되게 애매하죠? 원래 법이라는 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정도 하셔서 BL 과목의 중심 과목이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BL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비즈니스 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 필기 많아요. 다른 과목에서 한번 만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죽어라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기하실 때 좀 귀찮으시면 책에 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례 같은 거 설명할 때 특히 법학은 우리한테 생소한 과목이니까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막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 책에 다 쓰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법률관계 당사자들을 나눠서 이런 관계로 설명이 된다. 사례 같은 것들은 잘 필기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교재에다가 첨부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바로 교재에다 적으시면 어떤 난리가 벌어질까요? 나중에 혼자 짜증내고 계세요. 쓸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연습장 같은 거를 하나 갖고 오셔서 이렇게 좀 쓰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옮기는 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복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필기에 대한 미리 이야기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건가 하면 어카운팅의 목적, 회계사 시험 공부하실 때 회계가 왜 공부가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어카운팅의 목적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useful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거다. 물론 뒤에 어떤 말이 붙는 건가 하면 for economic decision making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제 그 주식 샀어야 되는데, 그 주식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러한 투자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는 결정을 내리시고자 할 때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회계학의 도움입니다. 회계학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그 언어를 습득하신 분들은 그 언어를 잘 활용하셨을 때 남들과 다르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리실 수 있고 그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게 회계학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은 회계 이론 공부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붙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useful이라는 단어. 그러면 어떤 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나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BS라고 알고 계신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는 표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됐지만 Financial Position 말고도 우리한테는 캐시플로우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한 건가 하면 나중에 의사결정하려고 보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망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중요성도 강조해 줘야 될 거다.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컴 스테이트먼트 만들어서 제공해라. 재무제표를 쪼개는 이유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인 우리 대차대조표라고 불리거나 재무상태표라고 불리는 그 표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데빗과 크레딧을 나누고 또 그것을 커런트와 난 커런트로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정보를 제공할 때도 어떻게 해줘요? 총액과 회수되지 못할 금액이 있다는 거를 나누어서 표시해 주잖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표시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유스풀해지기 위한 거예요. 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장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토탈 코스트가 얼마고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이 얼마라는 걸 구분해서 보여주면 회사들을 비교하실 때 신규 투자가 필요한 회사인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회사인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회계 처리 하나하나가 유스풀해지기 위한 목적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개념적인 얘기에서는 이런 목적이 있듯이 그럼 우리가 미국 상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미리 정해놓고 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제가 법대에서 공부했을 때 법철학을 공부해 보면 법의 목적이 뭐냐, 법의 이념이 뭐냐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 시간은 아니고 우리 시험에 맞추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교수님들이 나중에 제 강의한 걸 보시면 혼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 회계사 시험에 최적한 목적으로 어떤 견해를 좀 좁혀보면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내용이에요. 라이어빌리티를 결정해 주기 위한 거다. 우리 회계학 공부할 때는 부채라는 용어로 공부를 하셨지만 이제 용어가 동일한 용어도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번역하는 표현이 바뀌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시게 될 거예요. 책임을 결정하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에서. 한국법을 공부할 때는 갑과 을이 등장해요. 우리 불쌍한 을과 아주 강압적인 갑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대 다닐 때 화장실에서 봤던 문구 중에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나는 갑을병이 싫다. 워낙 공부하다 보면 갑과 을의 관계, 을과 병의 관계가 나누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법률 관계를 분석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과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법을 공부하니까 여기다 갑과 을이라고 안 쓰고 저는 그냥 A하고 B라고 쓰는 것이니까 어쨌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 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떠한 일적인 법적 관계를 맺게 돼요. 물론 더 넓혀보면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도덕적인 관계도 있고 굉장히 넓은 의미로 넓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legal relationship이에요. 법률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법률 관계를 맺는 legal relationship의 대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당사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A니까 이걸 누구라고 할까요? 알파로 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 자신. 그러면 수강생분이라고 할까요? 알파하고 수강생분이 살다가 만나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됐어요.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됐을 때 대표 사례가 뭘 통해서 법률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번 1월달에 사고 내서 카드 결제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이미 그 전에 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학원에 강의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을 체결하는 거.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법적 관계를 맺는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하고 오늘 강의 들으시고 1시간 만에 나가셔서 데스크 뛰어가셔갖고 직원 멱살 잡으시면서 내 돈 토해내. 학원에서 갑자기 왜 그러냐? 니네가 계약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퉈야 될 일이 벌어진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남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 하면 이쪽으로 가서 뭘 주장해요? 책임을 주장할 때가 있다고요.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될 때 만약 여러분께서 아이파한테 가서 책임지세요 라고 하면 아이파의 당연한 반응은 내가 왜? 일단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뱉는 말이 뭔가 하면 약속을 어겼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 있죠. 너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져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아이파는 나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겨요? 법적 분쟁이 생겨요.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이 법률 관계에서 나중에 책임을 주장하다 보면 법적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연초부터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간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억울한 일 당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제가 이 상법 과목을 강의할 때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과목들을 다 끝내시고 이제 마지막 과목으로 오신 분들 벌써 몇 분 보여요. 저하고 강의 시간에 만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요 고비만 넘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고비 남았을 때의 느낌은 뭐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지쳤다. 이런 얘기하는데 수험계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워요. 맨날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제 목전에 온 거예요. 버티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막상 수강 결제하실 때는 의욕에 차서 결제하셨는데 지금 학원 와서 한두 과목 듣다 보면은요. 앉아있는 거 힘들고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야 이거 내가 못하는 걸 시작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합격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한 거의 20년간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MBA 과정을 가셔서 들으시건 간에
지금 AICPA 과정 학원에서 운영하는 이 과정보다 좋은 과정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AICPA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잘 자기가 습득하시게 되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직들을 공부하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남한테 보여주긴 합격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상법 과목은요. 공부해보면 처음은 어렵지만 공부하고 나면 억울한 일 안 당하게 돼요. 특히 법학 과목을 내가 왜 미리 공부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 과목은 특히 흥미를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여담으로 이미 공부 오래 하신 분, 처음 하신 분, 그런 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건데 지금 방금 처음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법적 분쟁 생기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요. 너가 책임지는 거 맞아.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책임을 왜 지느냐라고 대들면 그걸 누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경찰 출동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되고 그럼 법적 분쟁했을 때 이것에 대한 해결 수단이 필요하겠죠. 살면서 이걸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거를 담당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상법을 포함한 일반 법들이 그런 영역을 담당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계학을 공부하실 때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법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법률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조금은 있어요. 여기 liability라는 개념을 가장 좁게 하면 뭐가 되는 건가 하면 어카운팅 측면, 회계를 조금 확장하면 뭐가 돼요? 이코노믹, 경제적 측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라보는 liability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학에서 바라보는 liability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책임이라는 얘기로 들어가요. 이것보다 더 넓은 시각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에틱이 들어가는 거죠. 윤리 또는 moral이라고 하는 도덕 측면. 그럼 도덕도 물론 이걸 책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좁게 보는 영역은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여기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 하면 회계적인 건 뭘 필요로 해요?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금전으로. 아시겠죠? 이게 표시가 가능해야 돼요. 이거를 회계학 공부하실 때 measurement라는 표현을 쓰셔서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회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책임도 있지만 금전적이지 않은 어떤 법적 책임들도 있겠죠. 그리고 더 넓혀서 도덕으로 가서 보면 가족으로서의 책임, 그렇죠? 뭐 자녀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까지 확장하게 되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하나 보시더라도 공부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는 참고로 설명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점이 좀 넓어질 거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빠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로서도 하나 잠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두 번째가 아까 목적에서는 책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적 책임은 어떤 종류의 법적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A하고 B가 둘 사이에 과연 책임이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 B가 A한테 주장할 수 있는 책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화된 표현을 소개해 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 책임은 L자라고 쓴 거는 아까 liability 있죠? 그것에 대한 약자로 표시한 거니까 civil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건 우리말로 하면 민사 책임을 얘기합니다. 민사 책임하고 가장 대비되는 책임이 뭔가 하면 criminal liability라고 불리는 형사적인 책임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로 큰 축이 나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civil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개인하고 개인 사이에 벌어진, 사람 사이에 벌어진 책임을 다투고자 할 때가 민사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형사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구의 문제예요? 그렇죠. 보통 국가를 대표하는 건 누구예요?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따질 때는 검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검사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근데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리고 싶을 때 형사 책임이 출동하는 거다. 물론 여기 개인에 우리 회계사가 들어간다면 정말 벌어지기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회계사로서 검사한테 끌려가서 조사받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아서 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회계사들 우리 주위에서 있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책임질 일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많이 쓰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분명히 책임의 두 가지가 큰 틀로 나뉘게 된다. 우리는 이 중에서 주로 뭐에 집중해서 공부하겠어요? 물론 감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감옥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하지만 대다수는 개인과 개인끼리 책임 따지는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 민사 책임이 중심 주제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언급드린 거는 아이파하고 수강생분이셨다고 한다면 보통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서 물론 여기 개인은 진짜 개인도 있지만 우리가 법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회사라는 것들도 이 안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대표적 책임이 뭔가? 아까 앞에 칠판에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법률 관계가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렇죠. 계약. 그래서 contract liability.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 책임이. 그런데 우리가 계약만 갖고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적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안 될 때 보충적인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보충적인 책임을 다루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보통 언급되는 것은 톨트라는 표현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불법행위 책임 칠판이 좀 적으니까 학원에서 강의 듣다 보시면 이 칠판 특이하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촬영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 주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고정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앵글에만 카메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걸 당겨서 막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잠 깨시라고. 이렇게 끌다 보면 잠깐 주무셨다가도 깰 수 있으니까. 어쨌든 화이트보드 안 쓰고 이렇게 분필 써가면서 강의하는 것도 다 학원의 노하우예요. 가끔 분필 한번 뚝뚝 부러지면 그게 집중력이 높아져요. 어쨌든 저희는 이걸 마시곤 있지만 어쨌든 수강생분들은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걸 한국에서 알게 된 거니까. 한국 학원 시스템은 세계 1등이에요.
어딜 가도 이런 시스템 없어요. 그리고 이 BL 과목이라는 걸 저랑 공부하시는데 미국에서 로스쿨 가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스쿨 과정 2년, 3년 공부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그리고 사실 저하고 공부하는 상법 과목 중에서 하나의 파트 여기 지금 요 컨트랙 있죠? 요 계약법이라는 게 한 학기 과목이에요. 한 학기 4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하고 수강생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우리 뭐 한 거냐? 문제만 나오면 당황해요. 절 더 당황하게 하시는 분은 그걸 또 저한테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학교 중간고사 문제인데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제일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써드리는데 너무 많이 보내시면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학교 공부하고 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든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 2주 만에 끝내요. 4개월 공부하고 못하는 걸 2주면 4번 하는 거거든요. 4번 하고 끝내는데 그게 또 시험 문제가 풀려요. 그걸 제가 피드백 받는 순간 한국 시스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국까지 오셔서 휴학하고 오시거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 유학생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와서 다 수업 들으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내가 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학교 수업을 시작했으면 다 학점 A였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할 때 학점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학원 시스템이 우수하니까 어쨌든 잘 믿고만 따라오시면 좀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들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갑자기 칠판 땡기다가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수한 시스템이다. 좀 불편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사례가 될 거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발생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거리에서 A하고 B 사이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계약관계 맺은 적이 없는 거죠. 계약관계 맺었으면 심각해져요. 보험 사기예요.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서 우리 부딪히자. 그리고 보험회사 좀 긁어먹자.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면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니까. 어쨌든 계약관계는 없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당한 거예요? 피해자가 됐어요. 이쪽은 가해자가 된 거고.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차문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목 잡고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되죠. 어디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그렇죠? 나 죽을 뻔했다고. 이거 빨리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책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도 뭐예요? 목 잡고 나오죠. 어디서 운전을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때도 이 둘 사이에 누군가는 손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됐다는 건 뭐가 발생한 거예요?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책임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쪽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하시는 것처럼 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하려면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 여기는 제가 자세하게 오늘 이제 강의가 들어갈 거니까 아까 간단하게 언급드린 것 중에 계약 책임은 우리가 아이파한테 책임 주장할 때 밑에 내려가서 뭐라고 소리치신다고요? 약속 어겼다고. 그러니까 그게 계약을 위반했다. 그런 것들이 책임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책임을 주장하시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되셔야 돼요. 너하고 나는 약속을 했었고 네가 약속을 위반했다. 이걸 보여주면 책임을 얻어내실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책임을 주장할 때 이 책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가 필요한데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계약 말고 추가적인 보충 수단이 필요할 텐데 그때 우리가 했던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운전을 그따위로 했느냐.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저질렀다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불법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뭔지를 아실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불법 행위에 대한 근거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negligence라고 쓴 표현이 있어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과실. 우리부터 운전이 부주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운전이 부주의한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속도 위반.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과속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차들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앞에 갑자기 뭐가 급정차 있을 때 내가 못 쓰면 들이받죠. 그럼 내가 운전하면서 실수한 거예요. 지금 표현이 더 쉬운 표현이 실수죠. 네글리전스. 실수 때문에 남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게 더 넓게 보면 불법행위가 된 겁니다. 그걸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 용어는 따르게 설명드릴 텐데 intentional act예요. 그럼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고의. 고의적으로 한 행위가 된다고요.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보복운전. 그렇죠? 너 때문에 나 열받아갖고 너 들이받은 거다. 고의성이 있을 때 그건 분명한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불법행위라고 하면 사례가 이 두 가지가 소개가 돼요. 과실과 고의 때문에 벌어지는 행위로 딴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벌어질 거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요 해당하는 주제에 가서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개인과 개인이 책임을 따질 때 특히 어떤 개인이 개입될 건가 하면 우리 자신. 우리는 지금 회계사 되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CPA가 들어갔다면 회계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법적 책임이 벌어질 때 가장 대표적인 법적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회계사가 계약 책임지는 문제도 있지만 회계사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불법행위. 불법행위 때문에 책임져야 될 일이 있더라.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질 때 고려하셔야 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회계사가 뭐가 불법행위일까? 그러면 회계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회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계 감사하다가 실수로 발견 못한 거예요. 그거를 제3자가 이용하다가 손해가 났다고 하면 그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예 경영자하고 짜고 뭐 할 수 있어요. 분식회계. 분식회계를 통해서 투자자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렇게 되면 지금 누구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건 회사랑 계약하고 나서 계약관계는 잘 이행했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나간 것 때문에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자하고 회계사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계사한테 계약관계는 없는데 회계사가 발행한 보고서를 믿었던 것들은 손해가 났거든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책임 추궁하려고 봤더니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계약 책임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충수단이 필요해요. 손해는 났으니까. 그럴 때 회계사한테 너가 나한테 불법행위 저질렀다. 그리고 네가 경영자하고 짰잖아. 그러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뒤에 얘기들은 덮어놓으시고 책임을 따질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크리미널은요. 뭐 때 책임을 지는 건가 하면 지금 방금 보면은 얘에 대한 거는 계약 위반, 얘는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는 과실과 고의라는 행위가 있다. 그 다음 크리미널 책임은 당연히 책임의 원인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크라임이 되겠죠. 범죄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면 항상 용어 때문에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번 내용을 읽을 때마다 자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기본 개념을 잡아드릴 테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슨 용어를 하나 설명드릴 건가 하면 지금 방금 불법행위가 톨트라고 했었고 지금 또 하나 나온 게 뭐예요? 크라임이라는 범죄 행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두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너 범죄 왜 질렀어? 물어보면 나 실수로 우리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실수로 죽인 거를 과실치상이라고 하거든요.
과실에 의해서 남을 치사죠. 상해는 상해니까. 과실치사라고 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고 고의로 살해한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크라임도 과실과 고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범위로 따지면은요. 뭐가 당연히 넓겠어요? 요 영역이 될 거고 이게 크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속운전 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과속운전 같은 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거는 무슨 행동을 저지른 게 맞아요? 불법 행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 중에서 정도가 심할 때 그때 누가 출동해요? 국가가 출동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지게 돼요? 민사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형사 책임도 같이 지게 되잖아요. 그 관계를 따져보시면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래서 자꾸 이런 관계니까 크라임을 갖다가 톨트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맞아요. 크라임이면 무조건 뭐에 해당돼요? 불법 행위예요. 아시겠죠? 맞는 개념인데 그렇다고 불법 행위가 모두 범죄 행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정리하실 용어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요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얘기로 들어가요. 근데 요 부분이 좀 설명에 좀 더 길게 들어갈 겁니다. BL의 개요로 들어갑니다. 원래 제가 강의는 우리가 3시간 40분 강의잖아요. 짧은 강의 아니에요. 3시간 수업하다가 3시간 40분 하는 수업 들어오면 40분인데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도 힘들고 강의하는 저도 다른 강의 한 2배 노력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많이 쉴 수는 없고 귀중한 시간 내서로 온 거니까 어쨌든 쉬는 시간은 2번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쉴 때 10분씩 휴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그 중에 1시간은 좀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1시간 20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1시간 10분 전후로 해서 제가 1시간씩 끊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처음 개요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의욕에 넘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힘든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제부터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를 들으실 때는 오늘 받으신 실라버스 펴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요 교재는 준비가 돼 있으시죠? 요 교재 앞에 목차 거기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돼요. 자, BL에서 첫 번째로 공부하는 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컨트랙이 나와요. 이거 왜 1장에 나왔을 것 같아요? 미국 상법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앞에까지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려는 목적은 책임을 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책임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책임이 컨트랙이란 말이에요. 얘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이야기가 1장으로 나온다. 그런데 얘는 공부해보면 참 어렵더라. 한국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국법 공부할 때 제일 애를 먹이는 과목 중에 하나가 민법이거든요. 민법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법을 다루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미국 법 체계가 컨트랙이라고 하는 계약법 안에서 일반 규정을 공부합니다. 이거는 저하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씨름을 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개념 잡아드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거 연결해서 보신다고 연결해서 끌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 끝나고 나면 2장 세일이라는 파트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놈에게 작년에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AICPA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는요. 세일 파트가 시험에 안 내겠다라고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안 나올 주제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1장 강의를 하면서 관련된 규정들은 설명을 다 해갔어요. 다만 그리고 2장만은 여력이 되시면 보시고 일단 가이드라인 아니니까 시험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일단 패스를 했는데, 작년에 계속 시험 보신 분들 피드백을 바라보면 2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주제가 눈에 보인다고. 어떤 분은 한두 문제씩은 꼭 나왔다. 그래서 올해 강의를 찍을 때는 요거를 반영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베커 책도 작년 책은 세일 파트가 아예 책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세일 파트가 베커 책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실제 발표된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한 거니까 저도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강의에서 전체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이 세일 규정이 나오는 것은 얘가 뭐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면 얘가 대표 계약 유형이에요. 우리 회계학 공부하시면서 회계 처리하셨을 때 가장 많이 회계 처리하시는 게 뭐예요? 데뷔 쪽에 현금 들어오고 또는 어카운트 리시버블 잡히고 크레딧 쪽에 세일 회계 처리하고 세일과 관련된 부가적인 회계 처리 공부하고, 그리고 오딕 과목을 혹시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회계사가 감사 갔을 때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회사의 세일 사이클이에요. 매출 활동. 그러니까 이 매출이라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어느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이거나 제일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대표 계약 유형이면서 어떠한 항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계약이에요. 중요성이 높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발생하는 프리퀀시가,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계약들이 가능하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포멀해요. 정형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특징을 반영을 해서 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 하면 특별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특별 규정을 뭐라고 부르는 건가 하면 UCC. 나중에 약자는 다 보시게 되니까 이게 유니폼 커머셜 코드예요. 그러니까 커머셜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는 무슨 과목에 가까워요? 상법. 아까 여기가 민법적인 영역이라면 얘는 상법적인 영역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가 있다면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보통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세일 계약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누가 될 건가 하면 판매자가 되고 얘는 바이어가 될 거다. 그러면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 법률 문제가 벌어지는 것들을 어떠한 특별 규정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다루게 돼요. 사실은 요거는 그냥 어떻게 봐도 돼요? 하나로 묶어서 봐도 돼요. 그래서 베커 책 나중에 저기 학원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복습 동영상을 여시게 될 거고 베커 접속 아이디를 받으실 텐데 그 패스마스터 프로그램 들어가 보시면은 뭣도 다 보실 수 있는 건가? 베커 교재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베커 교재를 여력이 되신다면 저하고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베커 실제 교재는 어떻게 써 있는지 그걸 보는 거는 의미는 있어요. 여력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읽으실 때 주의할 거는 저의 교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의 교재에는 없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없는데 저의 교재에는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교재들을 참조해보고 제가 책을 쓴 기준이니까 일단 공부 기준은 이 교재로 하시되 내용에 대한 추가 이해를 얻고자 하실 때는 베커 교재를 참조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죠. 영어 연습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인데 베커 교재 거기 머티리얼을 가서 보시게 되면 요 두 개를 묶어서 컨트랙 파트라고 아예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약법 안에다가 이걸 쓱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기를 지우고 써볼게요. 이제 3장하고 4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약을 맺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서로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지켜야 될 약속은 뭔 것 같으세요? 우리 셀러가 지켜야 될 약속은 뭘까요? 만약 이게 세일 계약이 아니고 서비스 계약이라고 해볼까요? 서비스 계약이면 아까 A가 아이파라고 했었죠. B가 수강생. 그러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아이파가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약속은 뭐예요? 그죠? 강의 제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서비스 계약이 아니고 상품 매매 계약인 세일이라고 하면 셀러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상품을 인도해줘야겠죠. 팔기로 한 물건을 인도해야 되겠죠. 그건 가장 기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학에서 상품에 대해서 구스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이것을 딜리버리 해줘야 돼요. 상품을 인도하게 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문제가 남죠? 그쵸. 대금 지급해줘야 돼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는요. 판매자가 물건을 인도하는 것. 이것도 물론 공부해요. 근데 이거는 2장에서. 요 인도와 관련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공부를 하긴 할 거고요. 아까 세일 규정이 있다는 거. 조금 더 포커스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건 얘에 대한 문제입니다. 페이먼트. 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를 하고 싶어요. 그럼 페이먼트는 얘가 이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지급 수단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안전수단에 대한 문제. 지급수단 할 때는 보통 뭘 많이 쓰게 돼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캐시로 하거나 또는 뭘로 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좀 띄어서 쓸게요. 어카운트라고 쓰게 되면 이건 외상한 거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상으로 하는 경우. 우리 어카운트 리시버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이건 현금 결제하는데 만약 이 계약 자체가 금액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만 달러짜리 계약이에요. 그럼 갑자기 B가 가방에다 10만 달러 담아서 갖고 오면 A가 놀래요. 아시겠죠? 가방 열어서 10만 달러 꺼내면서 세세요 이러면 이 돈을 어떻게 들고 왔으며 너는 왜 현금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지급할 때 되게 불편하죠. 혹시 도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예요? 수표를 쓰게 되죠. 돈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표 하나 발행해서 내 은행에 맡겨놓은 돈 니네 은행으로 찾아가 라고 해서 수표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어카운트라는 것은 이건 외상거래 했을 때 구두로 내가 다음 달까지 돈 줄게 라고 하는 건데 가끔 거래하다 보면 결제를 뭐 하고 싶어요? 연장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연장하고 싶을 때 만약 6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하면 말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공짜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뭐 1, 2주 같은 거는 이자 안 붙이겠지만 만약 3개월, 4개월, 6개월 넘어가면 저 A가 당연히 뭘 요구할 거예요? 이자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가 발행될 필요가 있어요? 어음이 발행된단 말이에요. 노트가. 그러면 지급수단으로서 이렇게 수표하고 어음이 쓰여요. 그리고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면 우리가 어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들고 있으면 내 자금이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묶이니까 이거를 내가 만기까지 들고 있지 않고 내가 다른 물건 사올 때 뭐 하면 돼요? 내 돈 주지 않고. 그 어음으로 결제한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그 어음을 빨리 받고 싶으면 어딜 뛰어가면 돼요? 팩토링 회사 찾아가서 우리 회계 처리할 때 팩토링에 대한 회계 처리 공부하셨으니까 금융기관에다가 어음을 할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음을 양도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돈 받으러 갈 때 얘가 얘한테 어음을 줬지만
그 어음을 들고 오는 건 누가 들고 와요? 얘가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얘한테 와서 어음 돈 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원래 계약 관계에서 뭔가 많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추가로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표돈 물론 당사자가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어음인 경우에 이거를 제3자가 들고 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 무슨 표현을 쓰게 되는 건가 하면 그 3장 제목이 negotiable instrument라고 되어 있는 표현 보시겠죠.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 유통증서. 왜냐하면 여기 negotiable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음수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제도 되게 중요해요. 한국회계사 시험을 한국 상법을 시험 준비하실 때는요. 어음수표법이 가장 기본이고 거기서 당락이 결정돼요. 왜냐하면 얘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벌써 지금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3자가 어음 들고 와? 그리고 중간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실제 회사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음 결제 서로 하다 보면 이자 정산 문제도 생기고 원천 징수 문제도 생기고 복잡한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런 거 실무 되게 필요한 얘기가 많거든요. 이거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들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얘가 빠졌어요. 저도 이거 책 쓰느라고 고생했고 강의할 때 너무 즐겁게 강의했던 주제인데 이걸 다시 못하게 된다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못했는데 이거는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안 나와요. 역시 계속. 그러니까 안타깝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공부하고 가면 너무 쓸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어음은 이게 국제법이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어 있는 국제 어음법을 쓰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세부 규정은 달라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그렇지만 알아놓으면 실무에 쓸 때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회계학 공부하거나 재무관리 공부할 때 특히 재무관리에도 너무나 공부하기 편하게 해준 주제가 많은데 얘가 날라갔어요. 물론 공부하는 입장에서 양이 많이 줄었죠.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책에서 못 빼겠어요. 또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남겨놨어요. 책은 남겨놨지만 그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 나중에 공부 다 끝나고 혹시 참조하실 일이 있다면 거길 참조해 보시라고. 그래서 3장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목차에서는 지우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당하는 내용 가서 막 찍찍 긋지 마세요. 시험범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다시 오세요. 3장 공부해야 되나요? 어떻게 물어보시는데 안 한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빼놓고. 근데 이 주제가 왜 들어갔는지는 스토리 연결해 드렸어요.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는 이유는 기억하기 쉬워서예요. 내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면 나중에 공부가 더 힘들어져요. 이해독 할 때. 근데 혼자 오늘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시는 분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앉아서 내가 상법을 뭐 공부한다고 했지? 왜 컨트랙을 내가 맨 처음에 공부한 거지?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컨트랙 다음에 왜 세일 나왔지? 세일 다음에 어음수표법은 왜 나온 거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하실 수 있으면 머릿속에 체계가 잘 잡힌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안전수단은 특히나 여기 노트나 어카운트를 하게 되면 결제기간이 연장돼 있잖아요. 신용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안전수단이라는 거는 전제가 뭔가 하면 현금 결제가 아니고 신용거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셀러 입장이면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돈 띄이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 그러니까 거래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가지시려면 B한테 뭘 갖고 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담보를 제공해라. 그럼 담보라는 건 여전히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여기 A하고 B 중에서 누가 누구한테 담보 줘야 돼요? B가 A한테 담보 줘야 되는 거죠? 결제기간 연장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물건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B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계속 영업자산으로 공장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야만 거기서 이익 내서 갚으니까. 담보제도가 없으면 바로 뭐 해야 돼? 기계장치 팔아서 돈 갚아야 되는데
이걸 안 팔고 담보만 맡겨놓으면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는 걸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4장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건가 하면 Secured Transaction이 4장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담보를 잡히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해야 담보가 잡히는 거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담보를 어떻게 뺏어와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게 많아요. 돈 뜨이지 않으시려면 되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같이 공부하는 거 난이도 역시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얘는 안 뺐어요.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차라리 얘를 빼고 얘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런 계속 아쉬움은 남는데 얘가 남아있어요. 어쨌든 공부 얘는 또 잘 해야 될 겁니다. 요게 지금 페이먼트 문제에서 지금 연결해 보면 셀러는 물건을 인도하는 얘기가 필요할 텐데 이거는 2장에서 그냥 세부 주제로 하나 살펴보는 걸로 끝나는 거고 중심 주제는 결제 문제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첫 번째 달이 끝나요. 두 번째 달 들어가면 아이고 여기 이걸 지워야겠네요. 자, 5장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뭘 한 건가 하면 인도를 하게 되면 이제 명칭이 좀 바뀌게 돼요. 명칭이 뭘로 바뀌는 건가 하면 A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라는 지위로 바뀝니다. 크레디터로. 얘는 돈을 줘야 되니까 바이어라는 지위에서 채무자라는 지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법률 관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민감한 문제는 아까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뭐 하는 문제만 남았어요. 데이터가 페이먼트 문제가 남았는데 이게 지급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법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얘가 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급을 못하는 거예요. 디폴트가 났어요. 그럼 디폴트 나면 이제 A는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사람이 특히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담보를 잡아놨으면 괜찮은데 담보가 없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건가 하면 이런 명칭이 붙은 건 대다수의 채권자들은 담보 안 잡아요. 좀 꼼꼼한 사람들만 담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크레디터가 많죠. 그리고 반복적인 거래를 했다면 그 사람의 신용을 믿고 담보를 안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페이먼트에 대해서 얘와 얘 사이에 해결할 필요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한데 이때 등장하는 대표 수단. 그게 뱅크럽시라는 제도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파산 제도가 되겠죠. 스토리가 지금 쭉 연결되죠. 페이먼트 문제가 남았는데 페이먼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안전장치 가질 거냐?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페이먼트가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 중에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하면 물론 누구는 좋아요. A가 좋다고 하시면 지금 이해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A는 지금 피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너럴 크리에이터가 제 혼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쟤한테 B한테 엮여있는 애들이 수십 명일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수십 명 다 불러다가 니네 안 됐지만 법원이 깔끔하게 해결해 줄게. 다 조금씩 양보해라. 그리고 B는 쟤 좀 살게 해주자.
너는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이걸 제가 보통 강의할 때 경제적 사망이라고 불러요. 얘는 그때 진짜 죽이는 건 아니고 빚 정리해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얘는 뉴 스타트. 쟤네들은 그냥 못 받은 돈은 끝내는 걸로. 이렇게 되는 파산 제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잘못 운영하면 저 B가 악용할 수 있겠죠. B가 돈 좀 갚기 힘들면 나 파산할래 막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파산 너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주제가 이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다 끝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머지 얘기들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6장하고 7장은 같이 묶여서 보시면 됩니다. 6장하고 7장은 A하고 B가 있는데 원래 A하고 B 중에서 이 계약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개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 중에서 일반적인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누구일 수도 있는 건가 하면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라는 거는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건가 하면 법인이라고 불러요. 이거에 대비해서 개인은 뭐라고 하는 건가 하면 표현이 좀 눈에 거슬려도 법률 용어니까 한번 듣고 넘기시면 돼요. 영문표는 아마 natural person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법인이라고 하면 legal entity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연인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하게 되면 잘 쓴다고 자꾸 지우고 써도 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 우리 한글말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당사자, 어떤 한쪽 파티라고 생각하세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요. 누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 자연인과 법인을 나눕니다. 대다수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자연인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데 법인은 태생적으로 사람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적 필요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공의 인물.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artificial person이라는 표현을 보십니다. 가공의 인물이 돼요. 가공의 인물이 되어서 얘를 가공의 인물로 만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회사라는 게 있으면 회사가 수행하는 비즈니스는 대부분 어떨 때 회사를 만드느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이파를 생각해 보시면 아이파는 기본적으로 학원 건물이 있으면 좋죠. 투자해야 될 돈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걸 갖다가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소유주들, 보통 주주인 경우가 많죠. 나중에 파트너도 여러 가지 등장할 텐데 다수의 소유주가 여기다 이제 뭘 하는 거예요? contribution, capitalization. 그러니까 자본을 모아요. 자본을 형성해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하자. 그래서 회사가 만든 것인데 여기하고 지금 뭐가 얘를 지금 누구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A, B.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강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수강. 여러분 수강생분이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가 하면 회사랑 계약할 때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바뀔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주체를 회사로 바꾼 거예요. 그게 7장에 나오는 비즈니스 스트럭처.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그게 회사법이에요.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회사법이 됩니다. 회사법은 지금 뭐에서 파생돼 나왔어요? 계약법에서 계약의 주체가 일반인이 아닌 회사일 때, 그럴 때 법률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몇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맺어야 되니까 여기 뭐가 필요한 건가 하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여기 주주가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B는 무슨 죄예요? 계약 한번 하러 왔다가 몇 명이랑 미팅해야 돼요? 상대방에 10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도 힘들어요, 일단. 그리고 합의가 이끌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100명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이 회사에 관련된 법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하나의 뭘로 봐줘야 돼요? 법적 주체로 봐주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회사하고 소유주가 동일한 주체예요? 다른 주체예요? 이게 별개의 존재로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회사법의 출발점은. 왜냐하면 얘네들로 가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돼요? 100명이랑 맺는 공동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B가 법률 계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별개의 존재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계약은 누구의 계약이에요? 소유주의 계약들이 아니고 회사의 계약이에요. 그럼 이게 공동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바뀌어요? 단독관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어떤 특징이 생겨요? 단순하게 돼요. 법률 관계가 단순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만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법인도 만들자. 법인은 가공의 인물이긴 해요. 그러면 얘는 스스로 뭘 못해요? 자연인은 스스로 행동이 가능해요. 근데 법인은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얘는 가공의 인물이니까. 가공의 인물을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무슨 존재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 하면 페이퍼상에만 있는 존재예요. 서류상 존재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서류상의 존재를 왜 만들었느냐? 법률관계 단순하게 하려고.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얘는 스스로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꼭 누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 회사를 위해서 행동하는 대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소유주들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가 스스로 행동은 못하니까 이 회사의 뜻을 수행하게 되는 누구를 뽑게 되는 거죠? 대표를 뽑죠. 우리가 보통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경영자예요. 그러면 실제 계약은 지금 이 합의를 하게 되면 사실 B는 누구랑 계약했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랑 계약했다고 생각하지만 회사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서 계약해요? 대표가 나와서 계약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하고 계약했지만 나중에 계약 책임 따질 때는 회사 상대로 하게 되는 거 되게 독특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관계가 되죠.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누구를 내보낸 거예요? 대표를 내보내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쪼개진 거예요. 계약은 얘 계약인데 행동은 얘가 해요. 그리고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는 거죠. 계약은 이렇게 체결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B가 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생겨요. 이거는 마치 무슨 관계랑 똑같은 거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 거래하실 때 직거래하지 않으시고 누구 껴요? 부동산 중개소. 그럼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소를 대표로 내세우죠. 그러면 계약은 누구랑 해요?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하고 내가 하긴 하지만 계약 주체는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에이전시. 지금 목차 중에 보면은 6장에 에이전시라고 나오죠. 제가 6장, 7장을 묶은 이유가 뭔가 하면 회사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법률 관계는 무슨 모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에이전시 모습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전시는 선행학습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회사법에 대한 법률 관계를 익혀나가시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 시험은 에이전시 너무 좋아해요. 회사법도 중요해요, 굉장히. 사실 한국 회계사 시험에서 상법 과목이 나오면 회사법이 절반 이상이에요. 한국 회계사 시험에서 40문제 나오거든요. 40문제 중에서 절반 이상이 회사법이 나와요. 그만큼 회사법은 중요한데 우리 미국 회계사 시험에서는 회사법이 그렇게 안 나와요. 나와봤자 많이 보면 3문제. 많이 보면. 근데 에이전시가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에 비하면 에이전시는 우리한테 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는 꼭 마스터한다는 마음 갖고 하시고 그게 정리되면 회사법도 끝나게 된다. 이렇게 봐놓으시고 이제 8장하고 9장 있죠. 8장하고 9장 이런 얘기를 쭉 공부하셨는데 이제 결론 낼게요. 좀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첫 번째 강의는 동영상으로 샘플 강의로 제공되니까 좀 더 길게 해서 보는 분들한테 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맨날 1시간 내에 끊자. 이게 목표인데 막상 사실 강의 들어와 보면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좀 감안해야지 다 끝까지 왔다고 보세요. 자,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장까지 하는 건가 하면 7장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걸 다 공부했을 때 우리는 뭐에 대한 결론을 알고 싶은 건가 하면 요 10장이 최종 결론이에요. A하고 B 중에서 뭐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법률 관계가 벌어졌는데 얘가 누구다? 어카운턴트. 얘가 회계사라면. 그럼 회계사가 뭘 져야 되는 부분이 나와요?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법적 책임 문제가 나온다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지금 설명드린 주제를 쭉 쫓아가 보면 법을 공부하는 거는 책임을 결정해 주려고 하는데 책임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특히 7장의 회사법 보면 대부분의 회계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그럼 회계법인에서는 회계사까지 그걸 아셔야겠죠. 그런 지식 다 동원해서 나중에 회계사가 법적 책임진다면 그 책임은 뭐가 될까? 그래서 얘만 쓱 집어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공부한 걸 그대로 응용만 하면 돼요. 여기에 응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서 출제 비중은 제일 높아요. 10장이 가장 높은 주제니까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거기는 다른 거 한 번 볼 때 2번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무슨 책임이 특히 민감해요?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앞에 잘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회계사가 감옥 가는 건 민감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형사 책임에 관련된 규정이 뭐가 있는 건가 하면 증권법. 요게 몇 장에 설명된 건가 하면 이게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은 10장하고 연결해서 중요하니까 8장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증권법까지. 그래서 요 형사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데 나중에 회계사 입장에서 8장도 그래서 중요도를 갖게 된다. 그렇게 봐놓으시고 9장은 안 보셔도 돼요. 9장은 안 봐도 된다. 시험범위냐? 맞아요. 근데 거기에 투자하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결과가 너무 작으니까 다 맞추실 거면 보고 어쩌다 한 문제는 용서하겠다 싶으면 아예 안 보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로 빼놓은 거고 제가 강의 진행하다가 혹시 간단하게 언급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심 주제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1시간 정도 시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스토리텔링 쭉 했죠. 요거를 자기 말로
미국 상법 뭐 공부하는 거지?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걸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쉬기 전에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해드릴 거는 저는 이 강의 시간 이용해서 처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법 과목을 제대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걸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사례 같은 것들이 주변 사례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할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만 이해를 하세요. 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를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내용 강의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과목 맡았을 때 문제풀이를 오픈해서 같이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보강 한 4번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강의 스케줄 다 꼬이고 저도 너무 지쳐서 강의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매 학기 강의를 하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는 것이 이제 격학기 또는 1년에 한 2번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저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고육지책으로 하나 마련한 게 문제풀이를 혼자 찍었어요. 이 강의실에서 혼자. 못할 짓이에요. 촬영하는 분도 정말 괴롭고 둘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혼자 문제 풀다 혼자 웃어요. 반응을 예상하고. 어쨌든 그거를 혼자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BL 과목은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런데 BL 과목은 내용 변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 전체 얘기 드린 것 중에 요번에 바뀐 게 세일 들어온 거 하나 그리고 증권법 규정이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 규정 하나 그런 것만 언급할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했던 문제풀이 강의를 그대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복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자 여기까지 강의 진행됐으니까 이제 각자 문제풀이 하시고 근데 혼자 문제 풀고 나서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 동영상이 복습 동영상 뒤에 붙어 있어요.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복습 동영상 뒤에 들어가셔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또 염려의 말씀 거기도 몇 장 문제 풀어져 있을 거예요. 3장 풀어져 있어요. 보지 마세요. 그거 봐야 돼요. 또 물어보지 마시고. 어쨌든 다 해드린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두툼한 자료 있죠. 그거는 서브노트. 만들지 마시고 그거 쓰시라고요. 서브노트는 기본 교재에 있는 것을 한글 다 빼버리고 아주 압축해서 요약했어요. 문법 안 맞을지 몰라요. 어쨌든 압축된 거니까 그리고 가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더 추가했으면 하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건 각자의 숙제로 남겨드린 거니까 혼자 공부하시고 거기다가 조금씩만 첨부하시면 마지막 시험 임박했을 때 그거 하루면 다 끝난대요. 보는 거. 계약법 3페이지밖에 안 돼요. 엄청 압축해 놓은 거니까 그거를 서브노트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거 잘 보시면 앞에 넘버링 되어 있죠. 넘버링 되어 있는 게 백커 나중에 교재 문제가 아직 안 왔지만 다음 주에 아마 백커 교재 문제 도착할 거거든요. 그 교재 문제 번호예요. 왜냐하면 백커 책은 문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해당하는 파트마다 이게 고문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복습하실 때 해당하는 문제 연결하시면서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자료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이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10분 푹 쉬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의 계약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